자, 156쪽에 41번에서 좀 힌트를 좀 얻어야겠습니다. 10점이 너무 크면 얼른 일어나요. 자, 그러면 볼게요. 보기 박스. 문학에서 자연이라는 것은요, 시적 화자나 글쓴이에게 단순한 외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은 아닐 거랍니다. 문학에서 자연은 그냥 자연만으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당연하겠죠. 자연은요, 인간이 처한 현실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답니다. 자, 자연을 설명하나 봅니다. 자연은요,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의 처한 현실 상황을 보여준답니다. 인간이 처한 현실을 보여준대요. 인간이 처한 현실을 자연을 통해서 보여준답니다. 알겠소?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인간이 나아갈 방향과 자세를 알려준답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에 처했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냥 현실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자연물을 통해서 할 수 있답니다. 그 자연물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거랍니다. 그러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대요. 방향을 제시한답니다. 오, 알겠어. 그럼 자연물을 통해서 나의 삶을 알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계속 갑니다. 자, 최승호의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는요.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할 영혼의 북가시나무입니다. 찬욱이 너만 버퍼링 걸리는 거야. 딴 사람 없어요. 다음. 자연과 인간의 모습을 대응시켜 앙상한 나뭇가지에 새로운 싹이 돋아나듯 줄칠게요. 황폐해진 화자의 영혼도 줄쳐요. 순수하고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다시 살아난답니다. 황폐한 영혼도 다시 살아나랍니다. 그러면 인간의 처한 현실을 어떻게 해요? 황폐해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예치해요. 다시 살아나길 바래요. 다 찾았네요. 다 찾았어요. 내용 알았네. 가시는 다 알았어요. 다음, 박두진의 가을나무는 우리가 두 번째 배울 건 박두진의 가을나무라는 수필이거든요. 가을나무니까 이것도 자연물이네. 여기 맞춰달래요. 가을나무에 대한 상념을 통해 줄쳐 의연함과 당당함으로 운명적인 시련에 대처한답니다. 줄칠게요. 의연함과 당당함으로 운명적인 시련에 대처하랍니다. 운명적인 시련은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처한 현실은 죽음에 임박한 노년기입니다. 그러면 나아갈 방향은 어떤데요? 의연함과 당당함. 이거는 다 했네. 오늘 수업 끝. 왜냐면 다 했어. 여기서 다 알려줬네요. 어이구야, 수업은 끝났습니다. 뒤에 조금 있으니까 조금 더 할까? 조금만 더 하자. 그죠? 자, 대처하는 가을나무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노년기에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가을나무는 잘 대처했나봐. 그래서 예찬하고 있대요. 거기도 밑줄 칠까? 그 다음에 가을나무가 글쓴이에게 주는 긍정적인 의미를 떠올립니다. 긍정적인 의미는 뭐예요? 나에게 깨달음을 줬지 않니? 오예, 밑줄. 자, 그러면 41번 볼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보기를 바탕으로 와우 다 풀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도 한번 해보자. 물론 이걸로 다 풀 필요는 없지만 정확한 답을 끌어내긴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해볼 수 있어요. 와요. 1번. 가에서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에 빗댄 것은 자연을 인간이 처한 현실 상황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밑줄 칠게요. 인간이 처한 현실 상황. 어디서 많이 봤다? 인간이 처한 현실 상황 있네요. 그 보기를 바탕으로 해석을 하고 있네요. 동글동글. 2번. 가에서 잎사귀 달린 과일을 나눠주는 나무의 모습을 떠올리며 화자는 자신이 황폐해진 영혼도 황폐해진 영혼도 소생 있었죠. 그게 어디 있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줄에 있구나. 그러니까 보기를 바탕으로 했으니까 동글동글. 3번입니다. 나에서 가을나무의 잎이 아무런 미련 없이 훌훌 떨어지는 모습을 통해 글쓴이는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을 떠올린답니다. 보기 박스에서는요,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고 그랬지 방향성을 상실해서 얼리 갈까요 이렇게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기를 바탕으로 한 게 아니네. 그러니까
4번 봅니다. 4번. 나에서 가을나무가 장치의 서리빨과 눈보라를 견딜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을 의젓하고 아름답다고 표현한 것에서 글쓴이는 예찬적 태도 밑줄 칩니다. 예찬적 태도 있었지요. 가을나무를 예찬한다고 했지 않았느냐. 맞았어요. 5번입니다. 나에서 가을나무를 통해 나의 시야는 한층 더 넓어지고 또 투명해질 것이라는 표현에서 가을나무가 글쓴이에게 주는 긍정적인 의미야. 봤죠? 긍정적인 의미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기를 바탕으로 해석한 건 맞네요. 보기를 바탕으로 해석하라는 건요, 보기만 잘 읽어도요 문제를 풀 수 있구나. 하지만 우리는 더 정확한 답을 위해선 해석도 한번 해봐야겠군요. 그러면 책으로 다시 넘어가야겠죠. 책을 한 장 넘겨주세요. 책 넘어가는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넘기고 있나요? 다음. 자, 북가시나무라고 나왔습니다. 북가시나무. 제목이 이게 아니구나.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구나.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입니다. 북가시나무입니다. 자, 북가시나무는요, 그 밑에 해석을 달아줬네요. 무척 고맙네요. 북가시나무는 교목이랍니다. 교목이라 하는 것은요, 교목이라고 하는 건 교목이래요. 해석을 봤더니 교목이래. 학교나무 그거 아니고요, 아주 커다란 나무, 엄청 커다란 나무를 교목이라고 합니다. 딱 봐서 이만하면 교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영혼이라는 건 일단 나의 영혼입니다. 영혼 어떻게 생겼어요? 영혼 생긴지 알아요? 모르지요.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추상적이라고 합니다. 그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니까 이거를 추상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시는요, 이런 추상적인 거, 그죠? 추상적, 영혼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요. 증오 어떻게 생겼냐, 사랑 어떻게 생겼냐, 다 추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인 것을 사람들은 구체화시키려고 막 합니다. 그러면 이게 구체화시킨 거죠. 바로 북가시나무가 요 놈이 바로 뭐야? 구체적인 거지요. 즉 이것은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라고 했으니까 나의 영혼은 뭐라고요? 북가시나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은 그냥 자연물로 끝나지 않는다며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처한 상황과 인간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며. 와우!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북가시나무는 날 테고요, 나의 처한 상황이 있을 거고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가 나오겠군요. 근데 보기에서 다 알려줬어요. 나는 되게 힘들어요. 하지만 북가시나무처럼 이겨낼 거야. 이런 말이 나오겠죠? 자, 읽어볼게요. 하늘에서 새 한 마리가 깃들지 않는답니다. 하늘에는요, 당연히 새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요, 새가 없답니다. 그 얘기는 뭐야? 나무가 있으면 늘 새가 왔다 갔다 하는데 나무는 있는데 새가 없다. 친구 없어요. 고독이군요. 고독. 하늘에서 새 한 마리가 깃들지 않는 나 고독해요. 영혼의 북가시나무를 무슨 주위에 엿장수들이 가위질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무슨 엿장수가 있는데 그놈들이 가위질을 했대요. 가지를 잘랐어요. 아야. 다리를 잘랐어요. 아야. 그럼 상처를 주고 있는 놈이니까 엿장수에다 뭘 쳐야 합니까? 세모를 쳐야겠네요. 세모. 근데 무슨 주의의 엿장수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주의라는 건 이념입니다.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념과 사상으로 나의 가지를 자르는 겁니다. 너 무슨 주의 아니지? 넌 내 편 아니야? 얘 이 자식 가지를 잘라야지. 너 무슨 주의 아니지? 너희 잘라야지. 가지를 잘라야지.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념과 사상으로 나를 구속과 얼매게 하는 겁니다. 계속합니다. 이제 영혼의 북가시나무엔 가지도 없고 잎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흠집 투성의 몸통뿐입니다.
그렇겠죠. 누구 때문에? 엿장수지요. 엿장수가 다 잘라서 나의 가지가 없다고요. 그 남은 건 몸통밖에 없답니다. 근데 몸통이 흠집투성이랍니다. 아파요. 그러면 세모땅 쳐야겠죠. 됐네. 그러면 지금 북가시나무, 즉 나의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나의 처한 상황은 무슨 주의가 나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연 허공은 나의 나라. 거기서는 더 해를 입을 것도 의무가 없으니 허공이라는 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곳이 없답니다. 그 다음에 나가 해야 할 의무도 없답니다. 죽었다 생각하고 사라진 신목의 향기를 맡으며 밤을 보냅니다. 신목의 향기 한번 밑줄 쳐볼게요. 신목의 향기는 뭐냐면 신령스러운 나무 이런 겁니다. 신목이라는 건 그러니까 신령스러운 나무의 향기입니다. 그럼 신령스러운 나무의 향기라면 그 어떤 걸 얘기하냐면 지금 현실에서는 무슨 주위가 나의 가지를 막 자르잖아. 신령스러운 나무는 지금 현실보다 먼 과거 훨씬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척 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주의가 없을 때입니다. 무슨 주의 없는 거야. 되죠? 그러면 신목의 나무의 향기를 맡으며 밤을 보냅니다. 그러면 허공은 갑자기 허공이 왜 나왔냐면 이놈은 북가시나무는 교목이라고 그랬죠? 엄청 큰 나무잖아. 그러니까 교목이 엄청 크니까 엄청 큽니다. 그림 이렇게 있다면 엄청 큰 거야. 그러니까 이 밑에는요 나를 구속과 억압을 합니다. 이쪽은 구속과 억압을 하고 있지만 요 높은 하늘 여기는 대단히 긍정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내가 해야 할 의무도 없고요 나에게 어떤 해로움도 없는 공간이래. 그러니까 여기 허공이라는 이 공간은 어때요? 되게 긍정적인 공간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내가 견딜 수 있는 게 있나 봐. 북가시 나무는요 현실의 어려움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 꿋꿋하게 버티는 모습이 있나 봅니다.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허공은 당연히 이제 긍정일 테고요. 그 다음에 그 밤을 버티어 간다고 그랬죠. 그죠? 밤을 보내는 그 부분, 밤은 역시 세모겠죠. 현실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누가? 북가시나무가. 걔는 누군데? 나. 3년. 깨어나면 다시 국도변에. 국도변이 뭐야? 바로 다시 현실로 돌아왔네. 그 옆에 국도, 길 옆에 길가. 에 있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귀 있는 바람은 들었을 겁니다. 원치 않는 깃발과 프랭카드들이 내 앙상한 몸통에 매달려 나무끼는 소리를, 그 뒤에 내 영혼이 소리 죽여 울고 있는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 바람은 들었을 겁니다. 교목이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교목과 교목 사이에 프랭카드와 깃발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 깃발에는 프랭카드에 뭐가 있냐면 무슨 주의, 무슨 이념이 써 있겠죠. 그죠? 또 나를 아프게 하네요. 또 나를 아프게 해요. 봄 기운에 대장간에 낫. 시퍼런 생기를 띠고 톱니를 갈수록 뾰족하게 빛을 나니 톱니를 가지고 북가시나무를 베어러 오는 겁니다. 베어러 오는 거야. 살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하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자르러 오는데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것을 반역한답니다. 거역한다는 말이죠. 원래 말 자체는 부정적이지만 여기서는 긍정의 의미를 쓰였죠. 그죠? 그러니까 반역이란 말이 긍정이겠죠. 부정적인 것에 저항하는 거죠. 안 돼! 난 이겨낼 거야! 이런 말인가 봐요. 그럼 이렇게 부정적인데 그냥 살면 살지 왜 이렇게 힘들게 저항하고 반역하고 네 말대로 반역을 하냐?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마지막 년입니다. 잎사귀 달린 시를 쓰고 싶습니다. 과일을 나눠주는 시를 쓰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잎사귀 달린 시, 과일을 나눠주는 시, 이것들이 모두 다 긍정이겠죠.
언젠가 나도 쓸 수 있으리라.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시를 도취됐군요. 그죠? 도취됐으니까 뭘 강조하겠죠? 뭘 강조해? 도취된 놈을 강조하는 거지. 그게 뭔데? 언젠간 나도 쓸 수 있으리라. 이게 강조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요, 되게 어려워요. 엿장수 같은 게 무슨 주의, 무슨 사상으로 자꾸 잘라나갑니다. 그런데 이걸 이겨내고 나의 순수한 이념에 휘둘리지 않는 시를 쓸 거예요. 하늘에서 새 한 마리가 깃들여 지저귀지 않아도, 즉 아무리 외로워도 시를 쓸 거예요. 뭐 이런 얘기가 담겨 있군요. 수업은 좀 듣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왜 다 반응들이 없지? 다 버퍼링 걸려서 가만히 있는 건가? 이것들이 뭐 하는 짓이지? 다 도망간 거 아니야? 방세은 이후로는 아무도 지금 대답을 하고 있지 않나? 이것들 봐라. 반응을 보여봐라. 이것들이 미쳤나? 틀어놓고 갔나? 뭐지? 뭐야? 다람쥐 누구야? 듣고는 있는구나? 듣는 거지. 그치? 그렇지. 나는 다 잘한 줄 알고 때릴 뻔했어. 자, 그러면 다시 읽었으니까 상황을 한번 해볼게요. 너무 열심히 듣느냐? 좋아요. 아이고, 너무 열심히 듣느냐? 오세빈 자고 있군요. 잠들지 마라. 죽으면 맨날 잘 수 있습니다. 그걸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은 공부. 자, 상황을 한번 추려볼게요. 나는요, 북가시나무입니다. 북가시나무고요. 그런데 무슨 주의라는 엿장수들이 있습니다. 이 엿장수들이 어떻게 써요? 나를 어떻게 써요? 가위질을 합니다. 이 나쁜 놈들, 요것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위질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야? 엿장수는 나쁜 놈인 거죠. 바로 이거는 나야. 북가시나무고요. 근데 이는 지금 북가시나무가 어떤 상황이냐면, 가위질을 하고 있지만 항상 신목의 향기를 맡으며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죠? 바로 신목의 향기를 맡으면서, 신목의 향기란 신령스런 나무라고 그랬죠. 그죠? 신령스러운 향기를 맡으면서 어떻게 해서 이겨냅니다. 이 가위놈들 이겨낼 거야. 이 가위놈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 가위가 이제 뭘 갖고 와? 톱을 갖고 오네, 낫을 갖고 오네. 그래도 어떻게 했어? 이겨낼 겁니다. 반역을 합니다. 반역, 즉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목의 향기에 힘을 얻어서 저항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야? 지금은 못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잎사귀가 달린 시. 그 다음에 또 뭐야? 향기를 뿌리는 과일을 주는 시. 그죠? 잎사귀와 과일 같은 시를 쓰고자 하는 거겠죠. 됐냐? 그죠? 결국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야? 무슨 주의, 이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념에 흔들림 없는 순수한 시를 쓰고자 합니다. 순수한 시를 쓰고자. 예. 해석이 끝났네요. 무슨 주의와 무슨 이념 이런 것에 빠지지 않는 나의 마음, 나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를 쓰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최승호가 얘기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풀어볼 수 있는 게 있죠. 배웠으면 여러분이 잘 배웠나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38번을 풀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테스트합니다. 38번입니다.
자, 다 풀었나요? 다 풀었나요? 잘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면 안 되는데, 잘 풀렸겠죠? 쪽쪽쪽쪽쪽쪽쪽. 자, 38번 봅니다. 1번, 1년. 무슨 주위의 엿장수와 가위질, 흠집 투성인 몸통을 연결하여 끊어, 빗금. 앞에 건 시죠, 그죠? 부정적 상황 속에서 화자가 상처받는 모습을 제시합니다. 맞죠? 상처받는 모습 부정적인 거 잘 연결됐네요. 오케이. 다음 2번. 허공을 더 해를 입을 곳도 더 의무도 없는 공간으로 설정하여 빗금. 그럼 나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고 그 다음 의무도 없으니까 이 허공은 동그라미입니다. 이상적인 공간마저에서도 화자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답니다. 그러면 고통이 심화된다는 것도 틀렸고요. 그 허공은 어떻게 써요? 이상적인 공간이다? 이것도 조금 물음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연결되는 게 이렇게 현실 쭉 있으니까 그 허공은 이상일까? 그것도 좀 무슨 물음표지만 어쨌든 간에 확실하게 틀린 건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게 아니라 해가 없으니까 고통은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 3번. 국도변에서 원치 않는 깃발과 플랜카드들이 나부끼는 상황을 연결하여 빗금. 화자의 영혼이 현실 공간에서 고통받습니다. 맞죠? 깃발과 플랜카드에서 무슨 이념, 무슨 사상을 자꾸 주입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싫다고요. 4번. 봄 기운에 생기를 띠는 낫에 대응하여 살벌한 몸통으로 반역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끊어. 반역한다는 건 뭐야? 낫과 톱에 저항한다는 거였죠. 자신의 영혼을 지키려는 화자의 대결 의지 저항, 똑같은 말이죠. 5연. 새 한 마리 깃들여 지적이지 않는 부정적인 상황에도 시를 쓰고 싶은 화자의 바람을 연결하여 빗금.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입니다. 그죠? 나는 쓸 수 있으리라. 무엇을 쓴다고요? 잎사귀에 달린 시. 그 다음 뭐야? 과일을 나눠주는 시를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예. 자, 박두진의 가을나무로 넘어갈게요. 자, 요번에는 가을나무라고 했습니다. 자, 요것은 글의 종류는요, 수필입니다. 수필이야. 수필. 자, 수필은요, 문제 푸는 방식이 대단히 간단합니다. 수필은 제목을 잘 봅니다. 제목을 보고 그 제목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깨달음을 찾으면 끝. 게임 오버입니다. 그죠? 자, 요 놈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제목을 봅니다. 먼저 제목을 봐요. 그래서 제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나 새로운 깨달음이 나올 거예요. 이게 무조건 출제 포인트입니다. 여기를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 가을나무? 어쩌라고?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을이 아니라 이 작가가 생각하는 가을의 의미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 게 뭐냐면 40번 같은 문제가 그겁니다. 수필은 이거밖에 안 나와요. 이거예요. 40번. 책 넘겨. 40번 봤더니 그거 나왔잖아. 보기 박스에. 나의 글쓴이의 인식 변화 과정을 보기와 같이 정리한답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변화됐어요. 어떻게? 젊은 시절에서 현재로. 젊은 시절에선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재는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달라진 게 뭐니? 이걸 물어본다고요. 당연한 거 아니냐. 그죠? 이거밖에 안 나와? 무척 쉽구나. 자, 그러면 그놈을 찾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마음 같으면 다 알려주고 싶은데요. 조금 읽어볼게요. 조금 읽어보면 드러납니다. 자, 한 154쪽부터 155쪽 한 상단까지만 읽으면 끝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가을이면 의뢰 생각할 수 있는 결실이란가. 옛날에 생각하던 거죠.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지. 뭐 이런 거. 수학 이주는 내적 충실성을 기리고 교훈을 받음으로써 인생에 다시 없는 수양, 그 생에 의하는 자세로 썼다. 옛날에는. 그러나
차츰 나는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젊었을 때 물론 거의 근년까지도 봄의 새로운 약동과 여름의 성장을, 가을의 조락 떨어짐 조락과 겨울의 죽음보다도 더 뜻깊게 여겼답니다. 아주 과거에는 또는 아주 요 근래까지는요, 봄의 생동과 여름의 약동과 이것을요, 가을의 조락, 겨울의 죽음보다 더 가치롭게 생각했다고요. 야, 그러면 보자. 40번 문제에 나왔으니까 젊은 시절 이렇게 해볼게요. 즉 과거겠죠. 그죠?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현재 모습으로 바뀌겠죠. 그죠? 자, 뭐라고 했냐면 얘가 봄과 여름이 있어요. 봄에는 어떻게 써요? 약동하고 뭐라고 했지? 약동하고 뭐 한다고 그러냐 이놈의 새끼. 약동과 성장이네. 그죠? 자, 얘가 약동하고 성장하는 계절이에요. 그런데 가을은 어떠냐면 조락 떨어지죠. 그죠? 가을이고 겨울이 있는데 가을은 조락이고요. 겨울은 죽음을 떠올린대요. 그래서 나는 근래까지도 이렇게 요것을 가치롭다라고 생각했대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읽어도 대충 추리가 되죠. 제목은 가을 나무고요. 그죠? 여기에 지금 가을이 등장했는데 조락, 떨어짐 얘를 떠올리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현재는 어떤 얘기가 나오겠어? 가을나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우와 괜찮은 놈이네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그럼 이게 끝난 거야. 사실은 이게 끝난 겁니다. 왜냐면 수필이란 장르가 원래 저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쫓아가면 금방 해결이 될 수 있다고요. 좀 더 읽어볼게요. 자, 그리고 기다리며 그렇게 긍정적이고 건전한 낙관적인 자연관과 인생관을 갖는 것이 옳고 마땅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즉 낙관적인 자연관과 인생관을 갖는 게 좋대요. 낙관적인 인생관이요? 이거죠.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약동하고 성장하는 인생관이 좋겠냐? 조락하고 죽음이 따르는 인생관이 좋겠냐? 이런 걸 떠올렸을 때 약동과 성장을 우리가 주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라는 것 자체는 약동, 성장, 조락, 죽음 이게 이제 한 사이클일 텐데 나의 머릿속에 늘 뭐만 떠올려? 얘만 긍정적으로만 살아왔다고요. 밝게 살아온 겁니다. 밝고 긍정적이게. 왜냐면 이건 무서워요. 계속합니다. 시들어버리는 것, 떨어져 잎새가 그 잎뿌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시들어버리는 것, 뿌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거죠. 가혹한 죽음의 계절을 떨며 움츠리며 동면하는 일들을 바로 인생 그것으로 느껴 비관주의와 부정주의, 그죠? 그잖아. 이건 다 비관주의, 느낌이 비관주의, 부정주의입니다. 너 어떻게 살래? 조락과 죽음처럼 살래요. 이렇게 안 산다고요. 너 어떻게 살래? 저는요 약동과 성장으로 살래요. 이렇게 살았다고요. 그죠? 늘 항상 긍정적인 인생관을 살려고 했다는 거야. 그죠? 이렇게 생각했대요. 진리와 어두운 면만을 보는 것은 건전치 못한 생의 태도로 알았던 것입니다. 옛날에. 그러나 요즘 나는 이 두 가지의 상대적인 진실, 계절이 갖는 그 자체의 천리는 이치입니다. 이치를 그 자체의 진실대로 파악하여 두 상대적인 차원을 초월하는 또 하나의 높은 차원의 통합을 찾는 사색의 입지를 발견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높은 차원의 사색이군요. 높은 차원의 사색을 하면 현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시절의 생각은 높은 차원의 사색이 아닌 거였어. 그냥 단순한 생각이었다고요. 태어나서 자라서 시들어 죽는 것, 또다시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과 성장을 거쳐 영원한 대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이러한 일 자체가 이미 대자연의 법칙을 똑바로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실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대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것이 가을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가을은요, 그냥 우울했어요. 졸악 떨어지는 거고, 가을이 뒤에는 죽음이 찾아와요. 되게 우울하게 느껴졌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가을이 졸악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죠? 죽음이 없겠고요. 죽지 않, 그죠? 아유, 지금 한 80년대 여러분이 카메라의 움직임을 좀 한번 봤습니다. 재밌었죠? 여러분 주무실까봐 이런 잠깐의 서비스를 해줬습니다. 뭐가 두 집 살림이냐 이놈아. 그죠? 재미없을까봐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도망갔으면 이런 재밌는 것을 못 봤을 겁니다. 그죠?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다 생각이 있어서. 자, 그래 계속합니다. 그 하나의 사이클이 돌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가을이 조락을 거부한다면, 떨어지는 걸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지 않으니까 인생 사이클이 돌지 않는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가을은 어떻게 써요? 대자연의 법칙을 순응하는 겁니다. 어떻게? 의연하고 당당하게. 너 조금 이따 죽는다?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자, 가을 나무는요, 내가 죽어야 대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거지. 그래야 새로운 생명이 살 수 있는 거야. 나는 죽을게. 뭐 이런 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러한 일 자체가 이미 대자연의 법칙을 똑바로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실감을 갖습니다. 잎이 떨어질 때 그 의젓하게 아무런 미련 없이 훌훌 떨어지는 가을 나무의 저 멋. 그죠? 너 좀 이따 죽는다? 괜찮아. 멋있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것은 아주 정신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슬프게 보고 눈물 짓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부질없는 인간의 감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을은요, 대자연의 법칙과 이치를 잘 순응하고 있는데, 괜히 인간들이 가을은요, 슬픈 계절이에요. 이런 얘기 한다는 얘기입니다. 뭘 모르면서. 그럼 이걸 왜 그럼 박두진이 썼냐면, 박두진이 지금 노년기입니다. 노년기야.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죽음에 임박해 있는 상황이죠. 인간은 무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두렵고 무서웠어요. 근데 얘가 가을 나무를 딱 봤더니, 저 대자연의 법칙을 그대로 몸을 당당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구나.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생각한 겁니다. 계속 갑니다. 어디까지 갔지? 깨끗하게 버릴 것을 훌훌 버리고, 그리고 나서도 의연하게 버티고 서서 더욱더 높고 깊어진 하늘의 무한한 성긴 가지를 받들어 서 있는 저 나무들의 자세는 얼마나 당당한가. 무척 당당합니다. 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럼 요 부분에서는 뭐냐면, 낙화 같은 것도 해주셔야겠네요. 이 연기에 낙화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꽃잎이 떨어져야만 열매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당당하게 떨어지자. 뭐 요런 식이거든요. 같이 연결될 수 있군요. 이 연기에 낙화. 자, 그 다음. 저 잎새에 부는 소슬한 바람소리, 칠칠한, 우거진 정도 하자. 우거진. 그 다음에 칠해는 뭐냐면, 손질, 깨끗하게 손질하다. 그제? 우거졌고 깨끗하게 손질한, 깨끗이 벗어버리고 알몸 그대로의 의지를, 장차의 서리빨과 눈보라를 견딜 자세로 서 있는 저 나무들의 의젓함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서 있는, 죽음을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서 있는 거. 우와! 개멋져! 이러고 있는 거죠. 그죠? 요즘 말하면 개쩔어!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옛날 말인가? 계속합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요.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조용히, 어디까지나 겸모하게, 어디까지나 당당하게 그 자신에게 닥치는 보다 더 큰 운명, 대자연, 보다 더 위대한 섭리의 진실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대자연의 법칙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대자연의 법칙에 순응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걸 썼던 박두진은 그걸 배우고 싶은 겁니다. 사람이 죽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고 살려주세요, 전 더 살고 싶어요, 이러지 않는 것이 멋있는 삶이다, 이런 걸 얘기하나 봅니다. 계속 갑니다. 그것이 자연에 관해서든 인사의 사람의 일 관해서든 어떤 사물의 궁극적인 천리, 이치를 깨달아 파악하는 일이 인생에겐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거의 이치를 따져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네. 그 과정의 기복과 불안을 극복하는 가장 현명한 요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과 기복,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땐 이치를 따져보랍니다. 그러면 그 불안과 기복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인간이 특히 조금 무엇을 생각할 수 있다는 인간이 받은 특혜가 있다면 바로 이 스스로의 운명, 어떤 궁극적인 결말을 지혜와 경험으로 미리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큰 장점은 자신을 깨달을 수 있어요. 잘못은 할 수 있지만 깨달음이 들어온답니다. 계속합니다. 가을을 안다는 것은 곧 그 가을과 겨울의 진실, 초락과 죽음,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을 안다는 것입니다. 가을을 좀 안다는 그 사람은요, 초락, 죽음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걸 차원을 넘어선 게 있대요. 그게 뭐야? 대자연의 이치, 수능. 아니, 가을을 여름의 연장이나 변화 정도로, 가을을 겨울이나 또 다른 그 다음 계절의 전제로서 아는 것은 참가을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가을 자체가 지닌 천리, 가을 자체가 지닌 이치를 알아야 해요. 가을 자체가 하나의 엄연한 진실로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정확한 섭리를 아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하, 이제는 뭐냐면, 뭘 할 수냐면, 가을 자체의 뭐가 있답니까? 걔는 천리가 있답니다. 가을 자체에 천리, 이치가 있는 겁니다. 가을은요, 죽음만을 떠올리는 거고요. 가을은 떨어지는 것만을 의미하고요. 가을 다음에 겨울을 안내하는 계절이 아니라고요. 가을만의 이치가 있습니다. 자연의 순리가 있는 겁니다. 가을이 이 순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대자연은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대단한 나무 아닙니까? 대단한 그 계절 아닙니까? 그 대자연의 순리를, 이치를 잘 따르고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가을 나무인 겁니다. 저 잔디가 더 누렇게 타고 불 뿜듯 타오르는 셀비어 꽃이 다 떨어지고 커다랗게 바람에 불리어 아직은 청청한 플라타나스 잎이 누렇게 단풍 들면 가을은 더 가깝게 나에게 육박할 것입니다. 그 누런 나뭇잎이 훌훌 떨어지고 성긴 가지만이 하늘을 가리킬 때 나의 시야는 한층 더 넓어질 거고요. 더 투명해질 겁니다. 헛소리도 막 써있는데요. 대자연의 이치 또는 이치를 알게 되면 세상이 넓게 보인다고요. 밤에 그 가지가 먼 밤하늘 찬란한 별들을 가리킬 때 생각하는 가을나무. 나도 비로소 더 높이 별들의 풍요함을 가슴에 담을 겁니다. 이 밤은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군요. 그죠? 아, 그래. 가을나무처럼 사는 거였어. 그러면 내 불안과 공포와 이런 것이 없어질 텐데. 이거네요. 그리고 이제까지 나 아직도 알지 못했던 더 깊이 감춰있는 영원한 비밀, 그 찬란한 진리를 향해 말띠 만든 새 눈을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해볼게요. 37과 39, 40을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숙제로 올라갔던 그 있죠? 장시의 수염 있죠? 장시의 수염은 그 해설 강의는요, 유튜브에 올려놓고 갔어요. 올려놨어요. 거기에서 참조해 보시고요. 15분 분량이니까 짧으니까 답 맞춰보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은 37, 39, 40 출발!
호호, 됐나요? 됐나요? 또 한번 해볼게요. 37번입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래요. 색채어를 대비하여 끊고요. 주제의식을 부각한다. 색채어가 대비되려면 색깔이 2개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 색깔이 주제를 나타낸다? 이건 좀 애매하고요. 나에서는 또 색채어 대비도 좀 보이지도 않아요. 땡. 반어적 표현 없고요. 땡. 감각적 전이라고 한다면 그럼 뭐 얘기하는 거야? 공감각적 신상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시에서 나오는 기법이니까 나는 수필이죠. 그러니까 없어요. 찾아봐도 없어. 음성 상징어 찾아봐도 없고요. 그 다음에 5번이군요. 대상의 인격을 부여하여 작중상을 표현한다. 보기 박스에서 이미 알려줬잖니. 40 몇 번이야? 41번에서 알려준 문제였습니다. 별거 아니었고요. 자, 5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39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대요. 기억은 어디 있냐면 밤이네요. 북가시나무를 힘들게 하는 밤이지요. 그죠? 그런데 그 밤을 통해서 어떻게 써요? 너무 힘들지만 어떻게 써? 그 밤에서 내가 견딜 거야. 왜냐면 내가 쓰고 싶은 시가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의 밤은 뭐냐면 깨달음을 주는 곳이었죠. 그죠? 자, 그러면 어디 보자. 1번. 기억은 과거의 삶을 회고. 틀렸습니다. 과거 삶을 회고하는 거 없어요. 2번. 기억은 대립하던 이념과 타협. 타협 안 돼. 땡. 3번. 기억은 지향하는 가치를 떠올려 본답니다. 그쵸?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담은 시. 그죠? 그 다음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잎사귀가 달린 시. 맞죠? 그 다음에 니은은 삶의 자세를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맞죠? 그 밤에서 가지가 떨어진 가을나무를 보면서 대자연의 이치를 생각해 보면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걸 생각했죠? 동그라미 정답. 4번. 기억은 현실을 뭐야? 견딘다니까? 땡. 5번. 기억은 그리운 대상과 교감하는 시간으로 갸우뚱. 그 다음 니은은 이웃의 아픔을 이해한다고요? 아니에요. 이웃 얘기가 아니죠. 이미 여기서는 확연히 틀렸네요. 땡. 40번입니다. 보기 박스. 수필은 40번 같은 문제밖에 안 납니다. 이거야 이거. 자, 그러니까 젊은 시절인 A가 과거, B가 현재죠. 과거는 대충 잘못 파악한 거였고요. 현재가 올바르게 새롭게 깨달은 거죠. 자, 과거입니다. 1번에 A니까 과거죠. 봄과 여름의 약동과 성장을 가을과 겨울의 졸업과 죽음보다 중시했습니다. 맞죠? 봄, 여름을 더 중시했었죠. 과거에는. 그 다음에 2번. 가을을 삶의 자세를 돌아볼 수 있는 계절이라는 일반적인 의미에 초점을 두어 제한적으로 인식했었죠. 가을은 뭐야? 결실의 계절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B. 새롭게 인식한 거.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이라는 두 상대적인 차원에 초월하는 더 높은 차원으로 사색했다고 그랬죠. 오케이. 4번. 가을 그 자체가 나서 자라서 시들고 죽고 태어나는 대자연의 천리를 담고 있다고 그랬죠. 천리는 이치. 다음 5번. 가을의 정결함과 멋짐이 주는 인생의 진실과 가을이 주는 결실이라고요? 결실의 계절은 과거에 생각했던 나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틀렸군요. 땡. 틀렸습니다. 됐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작품을 다 해결했고요. 갈래 복합을 했네요.